네, 북한이 오늘 오전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했습니다. 비행 시간은 그동안 북한이 쏘아올린 미사일 중에 최장이고 또 최고 고도도 가장 높았습니다. 북한이 무력 도발에 나선 건 신형 ICBM을 시험하는 것 외에도 다양한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문성묵 한국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먼저 어떤 미사일인지부터 저희가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86분간 비행했다고 일본 정부가 발표를 했고 7,000km 이상 치솟았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예. 뭐 새로운 미사일의 가능성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어떤 미사일일까요? 예. 그러니까 일단 지금 고도가 7,000km라고 그랬거든요. 네. 비행 시간이 86분이면 1시간 26분, 1시간 반 가까이 돼요. 분명히 이건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이 작년 12월 18일에 화성 18형을 쐈거든요. 네. 과거에 화성 17형이라고 하면 기억나실 겁니다. 순환공항에서 소위 말하는 괴물 미사일. 이건 축이 11축입니다. 뭐 세계에서 가장 큰 ICBM이라고 그래가지고 괴물이라는 별명이 붙었는데 그거는 액체 연료를 이용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이에요. 근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작년에 발사한 건 고체 연료를 쓰는 겁니다. 예. 고체와 액체의 차이는 액체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렇죠. 연료를 수입하는데 고체는 언제든지 쏠 수 있거든요. 기습을 노리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이 단거리부터 대륙간 탄도미사일까지 다 고체화시키는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고체화의 정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예. 작년에 발사했던 것보다 고도도 한 500km 정도 높이 올라갔어요. 비행 시간도 한 10여 분 더 늘어났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연료의 효율성도 높아지고 사거리가 길어졌고 네네. 그다음에 탄두를 더 무겁게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형이냐 아니면 작년에 발사한 화성 18의 개량형이냐 둘 중에 하나일 가능성인데 일단 조심스럽게 합참은 개량용 쪽으로 무게를 두는 것 같아요. 어쨌든 성능이 개량이 됐고 진보가 된 건 분명해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시점도 짚어보면 일단 어제 정보위원회 국감에서는 ICBM이 거치대에 장착된 상태는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물론 이제 미국 대선 전후로 북한이 이제 도발할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 나왔었습니다만 조금은 그 시점이 빠른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예, 앞서 앵커님도 여는 말에서 말씀을 하셨죠. 이게 이제 ICBM 기술의 발전, 그건 군사기술적 의도, 목적이고 네. 또 한 가지는 다양한 의도라고 그랬는데 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예, 정치적 의도입니다. 정치적 의도인데 정보본부는 포착을 하고 있었어요. ICBM 발사할 것이다. 그런데 당장 발사 준비 상태에는 아직 안 돼 있어서 조금 뒤에 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봤는데 앞당긴 것 같은데 이게 원래 계획보다 앞당긴 것인지 네네. 아니면 원래 이 계획에 쏜 것인지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만 네. 일단 우연의 일치는 모르지만 인지는 모르지만 러시아의 ICBM 발사가 어제 있었거든요. 바로 이어서 쏜 겁니다. 지금 러시아와 북한은 한 몸같이 움직이고 있어요. 예. 입도 같은 말을 하고 행동도 같은 행동을 하는데 지금 러시아와 북한 간의 불법 밀착이 고도화되고 대규모 파병이 확인이 되면서 국제사회가 규탄하고 있고 그다음에 압박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거든요. 이게 확전될 가능성, 전쟁이 길어질 가능성 네. 이런 우려가 커지고 있어서 그 러시아의 푸틴이 입을 열어서 이게 핵 사용 가능성, ICBM 발사하면서 국제사회를 협박을 했거든요. 바로 이어서 김정은이 다음 날 기다렸다는 듯이 ICBM, 미국 본토 전체를 타격할 수 있는 ICBM을 쏜 겁니다. 이게 굉장히 정치적 행보가 일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러시아가 쏜 바로 다음 날 쐈고 네. 그리고 또 한미 안보 협의회 공동 성명이 발표된 직후에 쐈고 그렇죠. 그리고 또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도 쐈고 정말 다양한 정치적 의도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이 이런 도발을 할 때는 군사 기술적인 효과와 정치 선전의 효과를 같이 노리는데 굉장히 시점으로 보면 말씀하신 대로 SCM이
5시간 전에 있었거든요. 예. 거기서 아주 가장 높은 목소리로 북한을 규탄을 규탄했죠. 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억제하겠다, 응징하겠다, 뭐 그런 대비태세를 갖춘 그런 상황이고요. 또 한 가지 주목할 수 있는 그 정치적 일정이 바로 유엔 안보리 개최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우크라이나 요청으로 열려서 거기에서 바로 러시아와 북한을 향한 규탄이 이어졌고 예. 아주 논란과 설전이 이루어졌거든요. 이 시점하고도 일치하거든요. 그래서 북한이 이러저러한 모든 것들을 염두에 두고 정치적인 효과, 국제사회를 향해서 존재감도 과시하고 미국을 향해서, 대한민국을 향해서, 국제사회를 향해서 이렇게 도발을 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예. 고각으로 발사한 이 부분, 그러니까 그 고각으로 발사한 행태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분석을 해보면 네. 뭐 지금 미국 대선 전에 존재감을 과시하긴 하지만 어느 정도 수위를 조절했다, 뭐 이런 좀 분석도 나오는 것 같고요. 네. 아니면 사실 그 러시아가 북한군의 이제 파병의 대가로 그러니까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뭐 전수했을 가능성, 이 부분도 이야기가 나와서요. 네. 어떤 의도라고 보시는지요? 수위 조절을 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아직 그 러시아가 기술을 전해주지 않았다, 이 부분으로 봐야 되겠습니까? 네, 물론 뭐 이렇게 저렇게 다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이제까지 북한이 ICBM 2017년, 2016년 그 이후 쭉 ICBM을 여러 번 쐈잖아요. 화성 15, 16, 17, 18 이렇게 여러 번 ICBM을 쐈지만 아직 한 번도 정상 각도로 발사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물리적으로. 왜냐하면 그렇게 하려면 여러 나라의 영공을 통과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겁니다. 실제 정상 각도로 쏘면 그건 군사적인 선전포고나 다름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물리적으로 정상 각도로 발사할 수는 없는 것이고 어쨌든 고각으로 쏘더라도 가장 큰 위력을 과시하려고 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예. 지금 이제 우려가 되는 것은 푸틴이 김정은에게 빚을 많이 줬으니 이참에 김정은이 그렇게 원하는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줬다. 그러면 다른 방식으로도 시도해 볼 수 있겠지만 아직은 ICBM 재진입 기술과 같은 이 가장 민감하고 그런 중요한 기술을 이렇게 그냥 초장해 주겠냐. 앞으로 전쟁 상황을 봐가면서 또 북한의 러시아의 기여도를 좀 봐가면서 그 기술 주는 수준도 또 이렇게 조절하지 않을까라는 추정도 또 해볼 수 있습니다. 예. 앞서도 이제 이야기를 잠시 좀 해주셨습니다만 이제 보통 도발 이튿날에 이제 북한에서 입장이 나오고 우리가 이제 ICBM을 발사했다 이렇게 보도를 하는데 이번엔 상당히 좀 이 부분도 이례적으로 빨랐잖아요. 결국 여기에도 이제 다양한 정치적 의도가 있다라고 보시는지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까지 북한의 그 도발과 이후의 언론 보도 행태를 보면 이제 전날 발사하면 그 다음날 모두 정리해서 사진과 영상이나 기사를 정리해서 북한 내부 매체 또는 대외 매체에 공개를 해왔단 말이죠. 예, 예.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아침 7시 10분경에 쐈으니까 내일 아침 노동신문에 대대적으로 보도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5시간 만에 김정은의 의지를 담은 보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미 러시아와 입을 맞췄고 여러 가지 그 나름 세운 스케줄, 그 스케줄에 따라서 발사를 했고 발사 직후에 몇 시간 만에 이걸 보도할 수 있는 내용까지도 이미 준비를 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김정은 위원장은 ICBM 발사가 적에게 대응 의지를 알리는 적절한 군사 활동이다. 핵 강화 노선 절대 바꾸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다라고 밝혔는데 네. 핵 보유국 지위를 노리는 게 아니라 이런 분석들이 조심스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김정은이 궁극적으로 바라는 건 그거죠. 그러니까 과거의 인도라든지 파키스탄이라든지 뭐 이스라엘도 포함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국제사회가 암묵적으로 인정해주고 있어요. 예. 왜냐하면 제재를 안 받고 있기 때문에. 김정은 입장에서는 제재도 안 받고 핵 보유국 지위를 확보할 수 있다면 김정은이 바라는 가장 이상적인 목표가 시나리오가 되겠죠. 되겠군요. 시나리오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이 말한 그 키워드 2가지를 보면 적절한 군사 활동이라고 하는데 이건 거짓말이죠. 왜냐하면 분명히 유엔 안보리가
이 불법으로 단정을 했습니다. 그 불법으로 규정한 결의에 중국과 러시아도 다 동의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이 아무리 적절하다, 적법하다고 얘기를 해도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예. 분명히 불법 도발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강화 노선을 바꾸지 않겠다. 국제사회가 어떤 제재와 압박을 해도 이제 비핵화는 없고 오직 핵 강화만 남아있다. 이미 북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김여정 입을 통해서도 그런 얘기를 했죠. 우리에게 비핵화란 단어는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에게 비핵화를 기다리는 것은 태평양 물이 마르는 것을 기다리는 것과 같다. 예. 이런 언급을 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제 자기는 어떤 형태로든 굴하지 않고 핵 역량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는 핵보유국 지위를 완전히 확보하겠다. 최근에 자기 핵 가지고 있는 건 무지 자랑했잖아요. 지난번 10월 1일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우리 대통령이 북한을 향해서 핵 사용을 한다면 김정은 정권이 존재하는 시나리오는 없다. 이런 경고를 했을 때 핵도 안 가진 그 주제에 뭘 그런 얘기를 하느냐. 정신이 온전치 못한 것 같다는 비아냥을 했는데 자기는 이 강국의 지위를 끝까지 누리겠다고 하는데 이 배경에는요. 중국과 러시아가 있다고 생각해요. 특히 김정은 입장에서는 뭐 중국과 요즘 관계가 좀 소원하다고는 하지만 예. 어쨌든 북한 편을 들고 있거든요. 그리고 러시아는 뭐 완전히 북한과 일체가 돼가지고 북한이 만약에 핵실험을 한다 하더라도 아마 국제사회가 추가 제재를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김정은은 아주 든든한 뒷배를 얻었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함부로 뱉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북한이 ICBM을 쏜 날 한미 양국군이 전투기 110대를 갖고 훈련에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F-15K가 북한의 어떤 표적을 폭파하는 사진을 함께 공개한 건데 그동안 이 한미 연합훈련에 상당히 북한이 예민한 반응을 보여왔잖아요. 이번에도 그럼요. 역시 그럴까요? 그럼요. 저는 북한의 ICBM 도발에 대해서 우리 정부와 군이 매우 적절한 대응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봅니다. 일단 즉각 NSC 상임위를 열어서 네. 상황을 공유하고 대응책을 마련해서 실제 15개 품목에 대한 독자 제재 조치를 취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한미연합연습은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이 로우키로 할 수도 있고 하이키로 할 수도 있어요. 말하자면 이걸 공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건데 굉장히 그 공개를 한 거거든요. 예. 이건 북한을 향한 의도가 있는 겁니다. 한미 이 전투기 110대인데 무인 항공기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김정은의 레이더망을 다 피해서 북한의 주요 표적, 김정은의 벙커라든지 지휘부 그리고 주요 핵시설, 미사일 시설을 완전히 초토화시킬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김정은으로서는 뭐 정말 이 가슴이 썰렁하겠죠. 철렁하겠죠. 그래서 아마도 말씀하신 대로 북한은 이런 걸 굉장히 또 악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쟁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주민들에게 적대감을 강화하는 그런 도구를 사용을 할 것이고요. 아마도 지금은 조심하고 있지만 이런 것들을 모아서 이제 김정은이가 적절한 시기에 러시아 도와주는 파병의 명분으로 악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예. 자, 우크라이나 러시아전 이야기를 해보면 우크라이나 정부가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과 동행한 장성 3명의 이름을 공개를 했습니다. 제가 그 3명의 이름을 지금 이야기를 하면 김영복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부총참모장, 그리고 리창호 정찰 총국장, 네, 지금 뭐 화면에도 나오고 있죠. 그리고 신금철 인민군 소장, 이렇게 3명의 이름을 공개했습니다. 어떤 인물들인지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신금철은 사진도 없거든요. 예. 이게 별로 그 신금철과 관련된 신상 정보는 공개된 게 없습니다. 그동안 예. 아마 정치적인 움직임 이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 신금철은 글자 그대로 군사 지휘관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예. 소장이면 우리 소장 그러면 투스타를 얘기하지만 북한군 소장은 원스타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파병 부대의 지휘관 역할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요. 예. 다만 이제 지금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김영복은 뭐 그동안 여러 차례 공개가 됐죠. 이 김영복은 지금 파병된 전체의 어떤 대표, 어떻게 보면 대표 단장 역할을 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부총참모장을 하고 있는데
아마도 파병 전부터 김정은을 긴밀히 수행하면서 파병 준비를 그동안 쭉 해왔던 인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정은이 금년에 군사 행보를 많이 했죠. 특수전 부대 훈련 현장도 방문했고 그때마다 그림자같이 따라다닌 인물이 바로 김영복입니다. 네. 계급은 상장이고요. 별 3개. 자, 그리고 리창호는요. 정찰 총국장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네. 이 역시 김정은의 총애를 받고 있는 그런 신복 중에 하나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요. 정찰 총국이라고 하는 조직이 총참모부에 소속이 되어 있는데 이게 2009년에 만들어졌어요. 예. 김정은이 최고 지도자가 되기 전에 그 아버지 김정일이 창설한 조직인데 다시 말하면 이 공작 조직이고요. 특수부대를 지휘하는 조직입니다. 그리고 리창호는요. 지금 김정은 주머니가 말라 있는데 해킹을 해서 전자화폐 이런 것들을 해킹을 해가지고 김정은의 주머니를 채워주는 그런 역할을 했던 인물이 바로 또 리창호예요. 예. 그래서 이 리창호가 파병 명단에 들어가 있는 것은 지금 북한이 그동안 2014년 이후에 여러 차례 무인기 도발을 했거든요. 예. 그 무인기가 정찰총국 소속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무인기가 주도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장터에서 아마 이런 부분에 뭔가 기여를 하고 무인기와 관련된 새로운 기술, 현장 이런 것들을 또 보고 배우기 위한 그런 의도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결국 뭐 러시아와 북한이 지금 불법 연대, 불법 도박, 범죄 행위를 함께 하고 있거든요. 아마 그 과정에서 리창호도 관련된 역할을 할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우크라이나가 또 밝힌 부분 중에 하나가 북한군이 이 존재 은폐를 위해서 러시아군 부대의 통합을 계획하고 있다 이런 부분도 밝혔는데 결국 이제 교전을 치르게 된다면 이 부분은 이제 밝혀지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근데 이렇게 이제 위장 명칭을 쓰고요. 예. 그다음에 북한군을 러시아 군복을 입히고 그다음에 신분증도 부랴트 몽골계 동양인 그런 신분증으로 위장을 하고 왜 그럴까요? 이게 정말 러시아가 그렇게 푸틴이 얘기했듯이 러시아가 강조하듯이 이게 명분이 있고 정말 국제법에 부합된 그런 거라면 왜 이렇게 위장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결국 이렇게 감추고 위장한다는 건 이게 불법이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오히려, 이게 드러나면 네. 이게 굉장히 곤란하기 때문에 이 암호명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는 동방 프로젝트라고 하는 암호명을 썼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밝혀지는 걸 보면 러시아의 최강의 공수 부대의 지휘관을 통합지휘관으로 임명을 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교전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군인들 3년 가까이 숙달된 전장에서 이제 완전히 숙달된 인원들입니다. 내가 볼 때는 북한군 아무리 뭐 특수군 출신이라 하더라도 언어도 통하지 않고 그쵸. 훈련도 부족하고 전장 환경도 전혀 다르고 경험도 없는 이런 인원들이 과연 결국 오늘 유엔한 벌이에서 얘기했듯이 시체 가방에 담겨지는 일밖에 없을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그리고 또 젊은이들이 우크라이나에서 고도의 심리전을 좀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흔들리면서 동요하면서 투항하는 인원들이 대량으로 발생하면 이건 뭐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몸을 건 김정은의 불법 도박이 김정은의 계산과 완전히 반대가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예. 자, 끝으로 한 가지만 짚어보면 네. 미국 대선을 앞두고 북한의 글쎄 뭐 다음 행보라고 해야 될까요? 대선을 앞두고 이제 북한의 도발, 뭐 그중에서 뭐 ICBM 발사, 정찰위성 발사함, 핵실험, 뭐 여러 가지 이제 도발의 이제 가능성들이 제기가 됐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ICBM을 발사한 상황에서 과연 미국 대선 전으로 또 다른 도발을 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고? 예, 뭐 우리 정보 당국에서도 그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주목되는 부분은 풍계리의 핵실험장 4개의 갱도가 있는데 3번 갱도, 특히 그동안 한 번도 실험을 하지 않았던 3번 갱도는 김정은이 결심하고 지시하면 언제든지 추가 핵실험이 가능하다. 이게 이제 정보 당국의 판단인데 그러면 과연 그 핵실험을 대선 전에 할 것인가? 미 대선 전 또는 대선 직후에 할 것인가 아니면 새 정부가 출범하고 그다음에 적절한 시기에 할 것인가 이건 아마 김정은이 판단할 겁니다. 네. 군사기술적 필요는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다급하진 않고요. 그러나 정치적 필요
그건 김정은이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위험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시점을 맞춰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하는 거는 김정은이 금년 중에 정찰 위성을 3번 쏘겠다고 공언을 했는데 네. 한 번 쏘고 실패했거든요. 2번이 남았습니다. 2달밖에 없거든요. 아마 그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다고 하는데 아마 추가 도발을 한다면 정찰 위성을 발사하는 도발. 아마 이거는 5월에 실패했고 그동안에 부지런히 5개월 이상 러시아가 도와줬다면 예. 한층 눈의 역량을 높인 그런 추가 정찰 위성 도발 할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까지 전망해봤습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